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콜라보 제32회 10월 25일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데이터를 깊이 있게 분석해 주시는 엄경영 소장님, 엄문호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 한 주 엄청 일이 많았어요. 이게 지금 이번 주에 여론조사에 다 담겼는지 그걸 좀 오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일단은 이재명 도지사가 도지사직을 사퇴를 했고 대통령도 지금 시정연설을 하고 지금 끝났나요? 아직 하고 계신가요?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뭔가 좀 이제 분위기가 바뀌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저희 지금 방송 시작하기 전에 KT 연결선으로 대규모의 디도스 공격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12시에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좀 많이 늦었습니다. 지금 20분이 됐는데요. 자, 그래서 빨리 또 우리 식사하시고 이 방송 보고 계시니까 빨리 또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주에 국감이 있었습니다. 18일하고 20일날 국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국감 이후에 전두환 발언 19일날 그 윤석열 후보의 그 부산 해운대 갑 당협위원회에 가서 강의하다가 전두환이 5.18하고 쿠데타 빼곤 잘했다. 그 이후에 개사과 논란까지 요게 지금 다 반영이 된 여론조사가 오늘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TBS와 KSY 오늘 한번 먼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지난주에는 그러니까 18일, 20일 이재명 후보가 국감에 출석했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대장동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최악의 국면을 좀 지난 그런 주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제 여러 가지 구설수가 많이 있었는데 네. 전두환 옹호 발언 또 이것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개 사과 논란이 빚어졌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국민에 대한 우롱뿐만 아니고 전국의 개한테도 네. 개들이 난리가 네, 났어요. 민폐를 끼친 사건이 좀 있었고요. 네. 또 그 원희룡 후보 부인 강윤현 씨가 이재명 소시오패스 정확한 이름은 이 한국 그 해석은 저기죠. 반사회적 정신장애. 아니 그거는 그 부인이 네, 그렇게도 얘기했는데 저는 그걸 사이코패스로 잘못 들어가지고 네, 소시오패스라고 했어요. 엄청 깜짝 놀랐어요. 네. 어떻게 이런 말을 하나.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됐던 게 네. 원래 이 사람이 이제 가정의학과 의사, 정신과 네, 의사라면서요. 네, 정신과. 그래서 의사는 자기가 직접 진단하지 않은 병명을 네. 이렇게 이제 언론에다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강윤영 씨가 직접 진단했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렇죠. 네, 언론에 비친 이재명 후보를 보고 이제 그렇게 진단한 거는 네. 의사의 윤리적으로 볼 때도 문제가 많다. 이런 이제 비판이 이러는데 더 심각한 거는 이제 원희룡 후보가 부인을 옹호하고 나섰죠. 그거는 진짜 네. 너무 황당했습니다. 네, 대선 후보의 정신적 영역은 광적 부분이다. 네. 아니 일단 본인부터 좀 감정을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부인한테. 그러게 말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야권발 설화가 이제 터져나오면서 네. 오늘 이제 그 여론조사에 반영이 됐는데요. 원래 KSOI 그 전문가는 이은영 소장님인데 네. 오늘은 이제 너무 우리가 또 밋밋하게 하면 재미없으니까 제가 대신 좀 설명을 해보라고 하네요, 저한테. 네, 한번 해보세요. 네, 오늘 저 잉크가 아직 안 말랐는데요. 네. TBS 조사는 가상번호, 그러니까 이제 통신 3사가 제공한 암호 걸림 번호, 이 ARS로 조사가 됐고요. 응답률은 6.9%입니다. 네. 가상 양자 대결에선 이재명 후보가 37.5, 윤석열 후보가 33.6 이렇게 나와서요. 이 지난주 조사가 좀 거꾸로 된 것 같은. 네. 이재명 후보는 한 3-4% 오르고 반대로 윤석열 후보는 그만큼 내려갔어요.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지난주 조사 RN서치는 좀 설명해 보시죠. RN서치 조사가 상당히 좀 그 보수 우위로 다 나왔거든요. 결과가 좀 그런데 MBN이 매경과 같이 의뢰해서 RN서치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18일, 20일 날 조사돼서 요것도 이제 국감이 좀 반영이 된 일부가 반영이 된 조사라고 할 수가 있고요. 가상 대결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43.4, 이재명 후보가 32.5 그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그 다자구도가 좀 조사가 이상하게 나왔어요. 여기에 지금 다자구도에 그 국민의힘 후보 4명을 모두 다 보기에 넣어가지고
이거 합을 하면 거의 한 56%가 나오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재명 후보가 28% 되니까 뭐 박스권이니 어쩌니 지금 그쪽 캠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조사를 하면은 이게 국민의힘 후보로 다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좀 약간 문항이 너무너무 잘못된 조사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다자라 하더라도 이미 후보로 확정된 심상정, 그리고 이제 안철수? 네, 거의 확정된 네. 안철수, 김동연, 허경영 이런 사람들하고 보수 쪽이 한 명, 그죠? 그렇죠. 한 쪽이 명을 한 명, 넣어야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네. 이거는 그냥 국민의힘 후보 4강을 다 넣어버리고, 네. 그리고 이제 일부 확정된 후보들을 넣어서 이재명 후보가 2위가 나오도록 일부러 만든 거 아니냐. 네. 그런 좀 의심이 가는 거죠. 그렇죠. 지금 잠시 그 화면에 나온 거는 글로벌 리서치와 JTBC가 지난 19일, 20일 날 했던 그 양자 대결 조사예요. 여기서는 이재명 후보가 34.8, 윤석열 후보가 34.5, 그리고 지금 그 부동층이 한 26%, 29% 정도 돼서 지금 부동층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양자 대결과 다자 대결에서 지금 거의 30대 중반 정도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은영 소장님, 네네. JTBC 글로벌 리서치 여론조사는 이게 전화 면접 조사죠? 예, 전화 면접 조사인데 여기 무선 그 표집 방식이 무선 RDD 100%를 씁니다. 그래서 그 가상 번호 쓴 거랑 무선 RDD 100% 쓴 거랑 좀 응답이 다르게 나오는데, 지금 지금까지 나온 결과들의 경향을 보면 RDD 100%를 쓸 때 보수적인 응답이 좀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소장님은 그렇게 보시나요, 지금?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네. 지난 4.7 재보궐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때 네. 이게 이제 그 ARS 조사라 하더라도 100% 무선을 쓰면은 전화 면접 조사랑 되게 비슷했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이번 대선도 시간이 흐르면서 전화 면접 조사하고 무선 100% 또는 가상번호 100% ARS하고 이게 좀 그 수렴되는, 그러니까 비슷해지는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지금 약간 핸드폰을 건드려가지고 소리가 나갔는데요. 예, 그래서 일단은 그 무선 RDD 표집 방식을 좀 중요하게 보셔서 무선 RDD 100%다 그러면 조금 보수 응답층이 많이 잡히는 조사 결과다, 이렇게 상정을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가상번호 100% ARS면 비교적 안정된 조사 방식이다. 그쵸. 이렇게 봐도 근데 무방한가요? ARS는 아무래도 그 기본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가상 번호를 쓰면은 그래도 조금 낫다. 네,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지만 그 가상 번호를 쓰더라도 60대가 20대 번호 찍고 20대 연령이라고 나이 찍고 이러면 이건 또 알 수가 없잖아요. 또 남자인데 여자라고 찍고 이러는 경우는 우리가 이게 응답자 특성을 파악할 수가 없어서 여전히 그 문제는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조금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는 전화 면접조사 플러스 가상번호 100%로 이용한 조사인데, 그게 지난주 나왔던 그 MBS 조사, 전국 지표조사, 요게 이제 가상번호 플러스 전화 면접조사거든요. 10월 18일에서 20일까지 했던 조사인데, 이 결과를 보더라도 그때 그 MBS가 그 다자 대결을 국민의힘의 후보가 지금 4명이잖아요. 하나하나씩 다 넣어갖고 4번 조사를 네. 했어요. 그걸로 봤을 때도 이재명 후보가 4명의 후보를 다 이기는 걸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이 국감하고 그다음에 그 개사가 뭐 전두환 발언, 그다음에 원희룡의 소시오 패스 발언까지 다 지금 반영이 일단은 된 걸로 보여지는데, 요게 아직은 완전하게 반영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주 중후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정확하게 민심 흐름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나 민주당 지지율, 그리고 이제 대통령 지지율 저희가 뒤에 다뤄보긴 하겠지만 네. 상승세로 이제 전환했거나 내지는 하락세가 멈춘 수준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번 주 그 케이스와이 조사 특징은 윤석열 후보 하락폭이 그 홍준표 후보보다는 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지금 양자 구도에서 3.5%포인트 하락했고, 다자에서도 2.9%, 그러니까는 약 3%포인트 하락을 했는데, 일단은 이게 예상은 됐었거든요. 전두환 발언 때문에 하락을 할 거라고 했는데,
일단 개사과가 충분히 좀 반영이 안 되지 않았을까. 요거는 다음 주에 추가적인 하락을 좀 예고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요. 요거 어떻게 보시나요? 제 생각에는 네. 그러니까 전두환 옹호 발언은 이제 전체 국민 중도층 네. 이런 데에서는 이제 하락을 했는데요. 네. 이제 그런 여론조사 결과들을 찾아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오히려 올랐다. 그렇죠. 그런 게 이제 네. 그 본선 이슈가 아니고 경선을 대비한 이슈. 그래서 뭐 전두환 대통령이 그 TK 출신인가요? 네, 합천, 맞습니다. 네, 네, 경북 네. 합천 출신이다 보니까 그쪽 지역의 어떤 지지를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발언이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는 3페이지 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전망으로 가서 한번 살펴보시면 네네. 다시 어느 한번 정도 이제 윤곽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국민의힘 그 대선 후보 선출 전망과 관련해서 이게 오늘 조사를 보면은 그 홍준표 후보 26.9, 윤석열 후보 26.9 동률이에요. 똑같아요. 요거 지금 요게 국민의힘 지지층 조사도 지금 나온 게 있나요? 오늘 거는 아직 세부 석성은 안 네, 보였죠. 네. 그러니까 지금 위에 거는 예.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보수권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이고요. 네. 두 번째 표 글로벌 리서치가 지난주에 발표한 이 금요일 날 발표했죠. 그렇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예. 전체 국민과 국민의힘 지지층 나눠서 나눠서 돼 있는데요. 일단 KS5에 설명해 주신 다음에 제가 글로벌 리서치 조사 결과 다시 한번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그 케이스와 오늘 조사 결과 보면은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똑같아요. 동률입니다. 26.9%, 유승민 후보가 13.6, 원희룡 후보가 4.4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범보수권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인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국민의힘 그 지지층이 어떻게 응답을 했는지가 중요하고 요거는 지금 전체 1000명 베이스예요. 그래서 역선택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런 수치들이 홍준표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유승민 후보 모두에게 다 갔을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조사 결과입니다. 네, 근데 김동연 후보를 범보수 후보로 분류하는 게 맞나요? 요것도 사실은 좀 봐야 돼요. 애매하죠. 왜냐하면 송영길 후보가 그 네. 창당 준비위 거기 가가지고 우리 후보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했고 공약과도 정책 연대할 네. 수 있다. 지금 KSY가 계속되는 이 지표조사 문제가 뭐냐면 제가 아까도 좀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는데 그 앞에 다자구도에서도 그 전주 조사는 적합한 후보가 없다. 문항을 그렇게 넣고 이번 주에는 지지 후보가 없다. 이렇게 문항을 또 바꿨어요. 그래서 그 조사표 밑에다 또 썼더라고요. 이렇게 문항이 바뀌어가지고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고 썼는데. 근데 왜 그럼 바꿉니까? 그러니까 그냥 안 바꾸고 지나가면 되는데. 그게 누가 지적을 했나 보죠, 또. 네. 그래서. 귀가 얇았군요. 아니, 그리고 사실 이게 그 선관위에서 지정해준 그 보기 문항 3개가 있어요. 기타, 지지후보 없음, 잘 모름 3개를 맞습니다. 넣어야 되는데, 네. 지지후보 없음을 지금 적합한 후보가 없다라고 보기 문항을 또 이게 실무자 실수인지 소장님 실수인지 모르겠는데 또 잘못 넣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더니 여기 지금 김동연을 범보수로 넣어놔가지고 이게 지금 3점이나 나왔어요. 이게 적게 나온 숫자가 아니거든요. 안철수 후보와 동률로 나와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침 또 네. 새로운 물결이라고 창당 발기인 대회를 했잖아요. 그렇죠. 일요일 날 했죠. 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송영길 후보 발언 메시지를 보면은 범보수 쪽으로 넣기에는 조금 애매한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첫 조사가 이렇게 되면 이거 또 꼬입니다. 이거 지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다음 조사를 이제 질문 문항을 또 수정하거나 예. 워딩을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조사 결과도 왜곡이 발생할 수 굉장히 있죠. 크게 왜곡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거는 지금 좀 문제가 있어요. 지표조사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은 이거 여러 차례 지금 할 때마다 지적하는 것도 참 서로 민망스럽습니다. 같은 전문가로서. 일단 KSOI가 이은영 TV를 안 보는 모양이죠. 안 보고 제가 이거 보도자료 보니까 제가 뽑은 직원이 이거 담당을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어쨌든. 더 아니, 이상 구독자가 4만 명에 육박한 은영 TV를 안 보다니. 문제가 많군요.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좀 언급을 하기에는 우리가 서로 낯뜨거우니까 더 이상 언급을 하지 말고. 근데 여기서 JTBC 잠깐만 안철수 대표가요. 네네. 이달 31일 그러니까 출마 선언이 유력하다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네. 이제 김동연 전 부총리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한마디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네. 사실 4년 내 연기만 모락모락 피웠죠. 네, 그렇습니다. 대선 출마니 어디 입당이니 하면서
이 잘 되는 정당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처럼 4년 내 바람을 피우다가 네. 연기를 피우다가 네. 이제 대선 4개월 남았는데 이제서 창당 발기인대회를 하고 그렇습니다. 도대체 한국 정치를 뭘로 보고 또 한국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길래 이런 이제 이를테면 몸값 올리기 헐리우드 액션? 네. 이렇게 표현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지금 그 전두환 고향 제가 아까 경북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경상남도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합천은 맞아요. 합천은 맞는데. 네, 맞습니다. 예, 경상남도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메인 화면에 가상 대결이 나온 게 있는데 좀 다른 곳하고 차이가 좀 컸다. 그래서 가상 대결이 아랜서치 거. 예. 아랜서치 가상 대결이 지금 양자 대결하고 지금 다자 대결 사진이 나간 것 같아요. 가상 대결이 아랜서치 거 앞에 이재명 후보 32.5, 그 다음에 그 윤석열 후보 43.4 나온 건데 이 아랜서치가 아까도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무선 RDD 100%로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수 응답이 조금 과대 표집이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그렇게 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걸 감안하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조사 시기가 18일부터 20일까지였는데 네. 아마도 이재명 후보가 국감에 출석한 그런 시기와 겹치고 네. 또 이때 부정적 여론이 이제 많이 이제 늘어났는데 이런 이제 흐름을 과다 포집한 거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왜냐하면 MBS 그 전국 지표조사도 똑같이 18일에서 20일 날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양자 이렇게 나오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네, 양자는 이재명 후보가 이긴 걸로 나왔죠. 네,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아랜서치 쪽이 그 무선 RDD 100% 쓴다. 요거를 좀 감안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좀 이야기를 할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무선 ARS 이거는요. 네. 노출 빈도, 그러니까 노출이 많으면 이거를 아주 민감하게 그러니까 포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많이 이제 회자가 되고 또 이제 그 대각선에 있는 윤석열 후보가 또 많이 회자가 되면 이 사람들 이제 응답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극성 지지층 내지는 극성 비토층의 응답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다. 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그 최근에 나온 조사들이 흐름 어땠는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근데 이 무선 RDD 100% 이용하는 데들 조사 결과가 상당히 튀어요. 지난주에 나온 것 중에서 여론조사 공정은 국내임 후보 4명이 다 이재명 후보를 양자에서 이기는 걸로 나와서 그게 또 보도가 좀 여러 차례 됐거든요. 원희룡까지 이기고 유승민 지는 걸로 나왔지. 예. 그래서 좀 그 보도를 일단은 좀 보도를 하는 언론사들도 짧게 했더라고요. 그래프도 안 쓰고. 근데 어쨌든 지금 이 무선 RDD 100%가 계속 튀는 결과가 나온다. 요거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도취돼서 원희룡 후보 부인이 소시오패스 발언 나온 게 아닌가. 발언을 했는데 지금 버즈량 제가 구글 트렌드로 보니까 그 개사관을 넘어섰더라고요. 오늘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지금 모르겠는데 어저께까지는 지금 개사관을 넘어서는 그 트렌드가 나와서 근데 이게요 버즈량이 많게 막 나오면 그것이 이제 언론 보도로 막 이어지고 그래서 그게 다시 또 지지도에 영향을 주는 패턴이 있는데 요게 좀 계속 요 패턴이 있다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특히 무선 ARS에서는 네. 이것이 이제 마치 지지율인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우리 아랜서치 아까 말씀하신 네. 윤석열 43.4%도 이때가 이제 전두환 옹호 발언으로 네. 몸살을 앓던 시기랑 중복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마치 이제 지지율 상승인 것처럼 이렇게 보도된 거죠. 그러면은 우리 유권자분들은 거의 지금 내용은 잘 안 보시고 언론에서 이름이 많이 나오는 그거를 중심으로 판단하신다 이렇게 봐야 될까 싶은데 이제 그거보다는 네. ARS 조사 방식이 이 녹음된 음성을 이제 순식간에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듣고 이 버튼을 누르는 조사 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그러니까 인지도 싸움 비슷하게 ARS가 조사들이 좀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저희 그 댓글에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신데 사과 먹으면서 보고 있다고. 지금 사과가 요새 핫합니다. 네. 어쨌든 저는 그 사과 보기도 싫어요, 진짜. 네. 자, 그래서
이번 주 조사들은 지난주 거 이제 그 국감 영향하고 전두환 발언은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후보에게 좀 유리한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 지금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 그 여기 또 보면은 지금 양자 네, 글로벌 리서치 조사 네, 결과. 글로벌 리서치 조사를 보면은 홍준표 후보도 지금 오늘 KS와의 것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가 막상막하예요. 네, 진영 구도 안에서. 그런데 과연 후보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 글로벌 리서치 조사 결과를 보면요. 네. 3페이지, 그러니까 밑에 그래프입니다. 홍준표 후보가 전체에서는 36.5%인데요. 네. 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34%예요.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전체에서는 32.8. 그러니까 약간 윤석열 후보보다 홍준표 후보가 전체에서는 조금 높죠. 네. 근데 전체에서는 53.8%. 근데 이런 차이가 네. 사실 한 3개월 정도 계속되고 있어요. 맞아요. 안 바뀌어요. 네, 안 바뀌어요.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네. 이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 이제 60대 이상 TK, PK인데 이 사람들이 되게 이제 그 지지 후보를 안 바꾸는 성향이 강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우리들의 이제 어머니 아버지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웬만하면 생각 안 바꾸고요. 특히 핵심 당원인 이 책임 당원들 이제 선거인단이죠. 이 사람들은 국민의힘 지지층보다 더 보수적입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윤석열 후보 쪽으로 거의 결정이 되고 있다. 이건 저희가 맨 마지막에 이 대선 테마주에서도 한번 다룰 텐데요. 네.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유승민 후보, 원희룡 후보를 보면 유승민 후보하고 원희룡 후보도 이 핵심 지지층,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똑같습니다. 4%. 네, 4.3, 4.0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예. 네, 전체 국민층에서는 유승민 후보가 조금 앞서는데요. 네. 지금 이제 원희룡 후보가 상승세라서 3, 4위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그 전체에서는 유승민 후보를 넘어선 결과들이 몇 개가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 버즈량 장악 전략 지금 원희룡 후보가 여기에 맞들려가지고 계속 지금 너무 센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 댓글창에 들어오신 분들 이야기 잠깐 읽어드리면 ARS 조사는 전화 오면은 받다가 그냥 바빠서 끊어버린다. 이런 응답들은 이 전체 지금 결과에는 포함이 안 되죠. 중간에 끊어버리면 이거는 반영이 안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응답률이 낮아도 그 끝까지 다 응답한 걸 가지고 1000샘플을 만드는 거예요. 지난번에 누가 이걸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1000샘플이라는 게 그렇게 이렇게 중도에 이렇게 끊어버리시는 분들 건 빼고 끝까지 다 응답한 사람들 걸 완료 샘플로 해서 1000샘플을 채우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론조사 니들을 안 믿어 이런 글도 올려주셨어요. 우리를 안 믿는단 말씀이죠. 네, 여론조사 지금 전체가 불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몇 개 회사들의 튀는 결과들 때문에 그러니까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지금 윤석열 후보의 개사과 발언이 상당히 영향이 큰가 보네요. 이런 질문을 하셨거든요. 이게 지금 소장님 보시기에는 그 전두환 발언보다 이게 더 지금 부정적 영향이 큰 걸로 보시나요? 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 후반에 이제 개사과 발언이 돌출됐는데 네. 이것들이 지금 전면적으로 반영된 조사 결과가 KSOI 조사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이 윤석열, 홍준표 간의 그 등락, 급등락 합치면 거의 한 7, 8% 포인트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 국민의힘 지지층, 그러니까 당내 경선에서는 영향이 크지 않을 텐데 중도층이나 20, 30대나 뭐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제 아직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네. 그런 이제 그 무당층 등에는 상당한 효과를 미칠 수 있다. 그래서 본선에서는 상당히 뼈아픈 어떤 그 실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개사과 발언이 두 가지 점 때문에 영향이 큰데 여파가 큰데 일단은 정서적으로 굉장히 좀 혐오적인 정서를 일으켰어요. 국민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듯한 정서를 일으킨 부분이 있고 이게 수도권 쪽에서는 영향이 굉장히 있을 것 같고 아직은 여기 좀 이번 조사에는 반영이 안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TV 토론 때 유승민 후보가 이 부분을 아주 집요하게 윤석열 후보에게 물고 늘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부인이 하는 거 아닌지 이런 의혹을 제기를 많이 했는데 이 지금 부인인 김건희 씨가 인스타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후보 부인이 인스타를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이 인스타에 들어간 글들이 좀 일베 커뮤니티에서 많이 쓰는 나렌데요 뭐 이런 그런 글이 들어가 있는 거, 요런 것 때문에 더 지금 파장이 큰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뭐 지금도 그렇지만 대선 후보 부인들이나 대통령 부인들은 기가 세거나 뭐 백엔머리 송사 그래갖고 네. 이 잠자리에서 정사를 이제 결정하고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네. 사실 이번 그 대선 후보처럼 그렇게 이렇게 이제 이 극명하게 비판 여론이 뒤따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원희룡 후보 부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과거에 저는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 상대 후보를 이렇게 정면제 비방한 그런 예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대선 후보들은 참모들이 그러니까 훈련된 참모들이 그쵸. 이게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래야 실수를 줄일 수 있고. 네, 젊은 참모들에게 주로 맡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새벽 시간에 올라왔다 이런 이제 팩트를 근거로 혹시 김건희 씨가 한 거 아니냐 네. 이런 논란이 많이 확산이 됐는데 그랬을까요? 지금 봐서는 보통 그게 아무리 캠프가 돌아간다고 해도 SNS 콘텐츠를 11시 넘어서 올린다는 게 좀 상식적이지 않고요. 그리고 그 TV 토론 때 이게 집이냐 아니면 사무실이냐 그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정확하게 얘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자기네 집 마룻바닥까지 사진 찍어 올려 보냈지만 그 네티즌 수사대들 그 사진에 의하면 그 개 동공에 비친 그걸 보면은 집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개 옆에 저는 개를 반려견을 안 키우는데 그 개가 잘 때 쓰는 뭐가 받침인가 뭐가 옆에 있었대요. 그래서 이건 집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인이 한 거로 거의 지금 좀 추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단은 이게 폐쇄는 됐는데요. 계속 이 지금 후보가 이런 식의 이 부인이 이거를 한다 하면 이건 문제 되게 심각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실수들이 네.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이 조언을 하나 한다면 웬만하면 그 김건희 씨는 손 떼게 해라.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석과 관련해서 김종인 후보를 바로 만났잖아요. 네. TV 토론 끝나고. 그게 이제 이런 캠프에 대한 어떤 정권을 주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 아니냐 이런 또 추측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가능성도 있고, 네.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옹호, 그리고 이제, 개사과, 이렇게 흔들리니까, 그 흔들린, 그러니까, 지지율 하락을 좀 차단해 보겠다. 네. 일단 이제 이런 의사를 의회적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댓글 잠깐 읽을게요. 제보가 하나 들어왔어요. 아크로비스타 지하에 김건희 사무실이 바로 그 사진을 찍은 장소다. 이렇게 제보가 하나가 올라왔고요. 여론조사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더욱 강력하게 지적해달라. 소위 전문가라는 집단이 잘못된 부분을 이런저런 이유로 지적도 안 하고 이렇게 지네들끼리 눈치고 가면 이거야말로 부패가 되는 거다. 우리 그 데이터 콜라보에서만이라도 이런 전문가 부패 집단을 청소해달라. 강력한 지금 그 요구가 올라왔습니다. 소장님 강력한 요구에 응답을 한번 해주시죠. 네. 사실 이제 RN서치라는 여론조사 기관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동종 업계이긴 하지만 잘 아시죠? 잘 알죠. 네, 네. 김현미 소장이 사실상 이제 대표로 김미연 김미연 소장. 이분이 대표로 있는데 전에 이제 RN서치는 데일리안이라는 보수 매체하고 그렇죠. 여론조사를 거의 한 5년 가까이 해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으로 좀 이 보수적인 어떤 여론조사 결과를 계속 내놔갖고 상당히 욕도 먹고 그랬는데 그런 점이 이제 이번에 MBN 그 매일경제로 옮겼잖아요. 그랬어요. 옮긴 지 한 맞아요. 6개월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옮겨서 초기 몇몇 여론조사 결과는 나름대로 이제 객관적이고 공정적이었다. 네. 공정적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도 받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조금 그렇지 않은 조사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 무선 ARS 조사는, 조사 시기마다 좀 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계가 조금 지나치게 현실과 동떨어지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단일 여론조사보다는 그래프,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들이 쭉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정기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프를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무선 ARS는 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여론조사 기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지금 김미영 소장님이야 뭐 워낙 오래 하셨고 또 그 프랑스에서 여론조사를 공부를 하고 오셨잖아요, 정치학이랑. 근데 어쨌든 그 결과가 계속 좀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좀 내부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표집하는 거와 관련해서.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 공정이 문제입니다. 거기도 지금 무선 RDD 100%를 쓰는데 여기도 좀 결과가 너무 튀어요. 튀어도 너무 튄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 부분 모니터링 하면서 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어서요. 이제 정치지역. 그 전에 정치지역 하기 전에 지금 여론조사 국민의힘이 여론조사 이제 경선 방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항 가지고 완전히 지금 또 싸움이 벌어졌어요. 지금 홍준표 후보가 거의 탈당할 기세로 지금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지금 일단 방식이 경쟁력 문항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양자 대결 방식하고 사자 선다형 방식인데요. 그리고 이제 그 역선택 방지 조항 문항을 안 넣겠다고 했다가 정권 교체 뭐 찬성하냐, 정권 재창출에 반대하냐, 뭐 이런 문항을 하나 넣어서 이제 그걸 좀 가림 스크리닝 문항을 넣겠다고 한 것 같아요. 지금 양자 대결하고 사지선다형, 홍준표 후보는 사지선다형 방식을 선호하는 것 같은데 어떤 그렇습니다. 차이가 그러니까 있나요?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네. 홍준표 후보는 지금 4강, 그러니까 홍준표, 윤석열, 원희룡, 유승민 이 4명을 이제 보기 안에 놓고 네. 이 4사람 중에 누가 가장 경쟁력이 있느냐. 네.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자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반면에 윤석열 후보 쪽은 그러니까 이 4명을 이재명 후보와 각각 가상 대결을 붙여서 경쟁력을 물어보자. 네. 이렇게 이제 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가 지금 다음 달 3일부터 조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1일부터 3일까지죠. 네. 예. 1일부터 4일까지. 예, 4일까지. 그래서 11월 1일부터 조사가 저도 11월 1일에서 3일까지 지금 추진한다고 알고 있어서 이번 주에 어쨌든 문항이 확정이 돼야 될 것 같고 홍준표 후보가 이러면 만약에 양자 대결로 가면은 투표도 4번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까지 주장을 해서요. 상당히 좀 그 후폭풍이 있을 것 같아요. 양자 대결 문항으로 갔을 경우에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절충안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예를 들어서 뭐 경쟁력이 아니고 적합도 물어본다든지. 네. 그래서 홍준표 후보도 처음에는 이제 이게 중대 결심까지 운운했다가 네. 어제는 또 걷어들였어요. 그래요? 네, 뭐 중대 결심은 아니고 어쩌고 하면서 걷어들였는데 어쨌든 이제 봉합이 되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론조사 문항 지금 아주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는 여론조사 문항에 대해서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지형이에요. 정치지형과 관련해서는 역시 이제 정권교체 지수하고 정당 지지도 문항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권교체 지수 요게 지금 전국 지표조사 MBS에서 정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죠. 갤럽도 이 문항을 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정치 지형은 저희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네. 일단 정치 지형의 개념은 정치를 둘러싼 환경, 그러니까 네. 누가 우세한지 이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정권 교체 지수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권 교체 지수는 일종의 대선 민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정치 지형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70% 내외. 그러니까 거의 이 대선의 승패가 정권 교체 지수에서 결론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가 이 정당 지지율이다. 그렇습니다. 네, 정당 지지율은 한 20-30%.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한 10% 내외인데, 과거에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영향을 미치긴 한데요.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제 미래 투표, 전망 투표, 이런 이제 분석이 제기되면서,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 이제 반론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권 교체 지수를 보면, 전국 지표조사, 그러니까 전국 지표조사는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네. 이 MBS 조사라고 줄여서 하기도 하는데요. 이 MBS 조사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가장 유리한 조사 결과들을 그렇죠. 이제 발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최근에 조금 정권 교체 지수가 조금 커지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정권 심판론이 51%고 국정 안정론이 40%인데요. 양측의 격차가 11%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2021년 5월 4주부터
네. 지금까지 추이 중에서 가장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반적인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거의 한 20% 가까이 차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10%포인트 정도면 그렇게 네. 크지 않은 수준, 그러니까 대선 후보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일단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정당 지지율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정당 지지율이 지금 보면은 요게 자료가 YTN과 리얼미터 조사인데요. 이 18일에서 22일까지 여기도 이제 유무선 RDD ARS 방식이에요. 지금 현재 뭐 KSY 조사도 그렇고 지금 전체적으로 다 국민의힘이 상당히 높아요. 정당 지지율이. 지금 여기 리얼미터도 국민의힘이 40%, 더불어민주당이 30.7, 국민의당이 6.7, 열린민주당 6.1, 정의당 4.2, 무당층이 9.5. 무당층이 지금 정당 지지도 무당치고는 굉장히 적거든요. 이게 ARS 조사의 특징인데 지금 그 갤럽 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습니다. 34%, 민주당이 31%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RN서치 쪽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ARS 조사들은 거의 지금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40%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민주당은 그 한 30% 정도,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10%포인트나 이렇게 앞서고 있는데 그 가상 대결하면 이재명 후보가 또 앞서고 있어요. 다 국민의힘 후보를 이기고 있어서 이게 참 흥미로운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네, 그것은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재명 후보는 이제 민주당 후보로 결정이 되면서 네. 이게 국정 비전에 대한 홍보가 많이 돼 있다. 네. 그러니까 그 준비된 후보 뭐 이런 개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은 아직은 양강이 치열하게 접전을 펼치고 있으면서 아직 결집이 좀 덜 됐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갤럽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이제 3%포인트 뒤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게. 네. 네, 그래서 이 갤럽 수준, 그러니까 갤럽 조사하고 네. 리얼미터 조사하고 그 중간 중간쯤. 어디쯤에 실제로 그 정당 지지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네. 그렇게 이제 인정하고 들어가는 게 이 리스크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RN서치 같은 경우 민주당 지지율이 좀 상당히 낮아요. 25.6%인데 국민의당이 9.7, 열린민주당이 6.2, 정의당이 3.7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기타 여러 다른 정당들도 상당히 좀 지지율이 당 지지율은 좀 생각보다는 이전 조사들보다 조금 높아졌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 네거티브 공방이 치열해지면서 무당층 그리고 이제 중도층 20, 30대가 이 군소 정당으로 좀 이동을 하고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민주당을 지지하더라도 그러니까 민주당 비난 여론이 많이 이제 있으니까 네. 시중에 있으니까 열린우리당이나 정의당 쪽으로 좀 옮겨가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정당 지지율은 제가 보기 한두 달 정도 지나봐야 알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다소 유동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 정당 지지율은 ARS 조사랑 전화면접 조사 편차가 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중간쯤에 국민의힘 지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저희 지금 댓글창에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지금 불신하는 분들이 글을 많이 올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이런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욕을 막 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론조사 하는 분들. 이은영 소장님하고 저하고 또 욕 먹고 있는 건 아니겠죠? 네, 저희들도 다 포함해서 욕을 분풀이를 지금 저희에게 하고 계신데요. 좋습니다. 예, 어쨌든 저희는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좀 팩트 체크와 함께 그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방송이니까요. 지금 저희 댓글창에 한 분이 이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층이 좀 많이 돌아서서 지지율이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긴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방역이 다음 달, 이제 한 일주일 뒤부터 집단 면역을 통해서 위드 코로나로 바뀌잖아요. 그럼 조금 전체적으로 좀 정당 지지율이나 이런 지표들이 좀 나아질까요? 제가 보기에는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한국갤럽 조사 결과 보시면요. 네. 여기 무당층이 이제 정확히 표시는 안 돼 있는데 한 25% 정도 됩니다. 네네. 대충 그렇게 되겠죠? 예. 25% 정도 되는데, 이 25% 중에 이제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자영업자, 네. 그리고 이제 20대, 그리고 이제 중도층, 이런 부분들이 좀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비판적인 그런 층들인 거죠. 네. 이분들이 이제 무당층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저희가 갤럽과 리얼미터 중간 어디쯤에 실제 정당 지지율이 있는 것 같고 또 그렇게 보는 것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린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KSY 조사 관련해서 보수 응답률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 보수층 응답이 높은 거 아니냐, 이것도 다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요. ARS 조사가 대체적으로 좀 보수 응답이 높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KSOI 조사 결과가 응답률 6.9%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응답률이 높은 거는 일단은 가상번호를 썼다. 네. 그러니까 가상번호는 전부 다 그 유효 번호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적격 번호가 별로 없어요. 네. 다 유효 번호라고 이제 보면 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최근에 여론조사는 문 대통령을 욕하는 게 마치 국민 예능처럼 돼 있는 상황이라서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비판적인 이런 이제 극성 비토층이 여론조사 응답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향들이 아까 우리가 살펴본 MBN과 RN서치 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다. 네. 이게 보수층 응답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댓글창에 보수층 응답률을 우리가 추출해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다만 이제 이념 성향별로 이념 성향에서 이념 성향 문항이 여기는 이념 성향 문항 안 쓰는 것 같은데 어쨌든 10% 가까이 높다라는 건 아마 정당 지지도를 말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KSI 조사에서도 정당이 국민의힘이 한 40%, 민주당이 한 30% 정도 나왔었던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그렇게 지금 위드 코로나 방역을 하게 되면 이게 조금 자영업층에서 좀 더 지표가 개선될 수 있고, 그럼 전체적으로 지표가 좀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지난주에 우주 네, 발사 네. 있었어요. 네. 로켓, 뭐라고 그래야 되죠? 누리호. 순수 100% 국산 발사체죠. 국산 기술로 네. 만들어진 누리호, 물론 이제 안착은 못했는데, 궤도 진입은 못했지만, 그래도 성공적으로 발사가 됐거든요. 그것과 이제 오늘 시정연설까지 해서 대통령 지지율 보면은 40.0%, YTN이 의뢰해서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은 40.0%고요. 갤럽 조사에서는 38%가 나왔어요. 여전히 자기 득표율 수준의 지금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그렇지만 근데 부정평가가 높긴 높아요. 56.7, 갤럽 조사도 54%거든요. 이게 지금 이 흐름도 거의 지금 한 6개월 정도? 비슷한 숫자가 변동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부정평가층의 강도가 좀 요즘 세진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임기 말 대통령 지지율은 네. 유리그릇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그런 이슈에도 흔들리거나 좀 하락할 가능성이 되게 크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문 대통령 지지율은 이를테면 이제 대장동 논란이 확산하면서 민주당 지지율 그리고 이재명 후보 지지율 이렇게 트리플 약세가 진행이 됐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는 이제 다시 부정은 줄어들고 긍정은 늘어나는 그런 추세가 있는데요. 이은영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시정연설 오늘 있었고, 그리고 네. 지난주 금요일 날 누리호 발사, 이게 이제 발사 성공만으로도 세계 7대 강국의 어떤 미사일 기술을 네. 미사일이 아니고 발사체 기술. 발사체 기술. 네, 발사체 기술 보유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8일 네. 이 기후협약 G20 정상회의, 여기 이제 참석자 유럽을 방문합니다.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순방이 잡혀 있죠. 네, 한 7박 8일 정도 되는데요. 이런 이제 세 가지 이슈 때문에 당분간은 이 문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제 연말로 가면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영업자 뭐죠? 지원금 지금 이런 네, 것들 여러 가지 호재들도 있어서 네. 그러니까 상당히 상승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까 질문 들어온 게 KSY 여론조사 응답 비율이 아마 이념 성향 문항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진보층이 25에서 28, 극우층이 30에서 33 이렇게 돼 있다는데, 요거는 저희가 좀 살펴보고 다음 주에 정확하게 응답률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응답률, 그 응답자 특성표를 보셨나요? 이게 그거는 다음 주에 저희가 좀 확인해가지고 분석을 다시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지금 대장동 이슈가 저희가 지금 지난주 자료 보니까 그 10월 둘째 주에 SBS 조사한 거랑 이번 그 10월 셋째 주에 그 국감하면서 그 JTBC 조사한 거 보니까 대장동 관련한 의혹 관련해서 그 좀 부정적 여론이 많이 좀 줄기는 줄었어요. 근데 여전히 아직 50% 정도는 53.3%인가 그 정도는 아직도 이 대장동 의혹의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는 여론이 있고 지금 수사가 지금 또 이제 진행이 계속 되고 있잖아요. 수사가 진행되면서 또 새로운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대장동 이슈가 이게 조금 정돈이 돼야지 이재명 후보 지지율도 좀 탄력을 받을 것 같은데 그것도 잠깐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여론조사, 이번 주 초 여론조사 각종 결과들을 보면 네. 그러니까 대장동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네. 이게 이제 그 민주당과 이 후보 쪽이 한 55% 나온 것 같고요. 국민의힘이 한 35%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긴 한데 뭐 오늘 또 조간들을 보면 거의 일면에다가 대장동 관련 그런 이제 수사 사실을 다 실었거든요. 네. 그래서 검찰이 빠른 시간 안에 그분과 배임, 그러니까 대장동 논란의 그 핵심 두 가지 이제 쟁점이 네. 그분이 누구냐, 그리고 네. 이제 이 배임 혐의가 있냐 없냐 이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검찰 수사가 빨리 이것들을 좀 밝혀주면 이재명 후보가 좀 반등의 기회를 맞지 않을까. 일단은 그 유동규와 관련해서는 배임 혐의가 빠진 상태에서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거는 수사 좀 현상을 봐야 되는데 사실은 지난번 그 국감 직전에도 이 대장동 관련한 언론 보도들을 보면은 거의 지금하고 똑같아요. 그 거의 비슷한 계속적인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나온 거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것도 이제 구속 이미 되고 있고 남욱하고 김만배 수사가 진행되는데 여기도 구속이 만약에 이루어지면은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리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그 빅데이터의 비교 분석을 좀 보겠습니다. 윤석열과 이재명. 요거는 그 지금 버즈량부터 보면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버즈량이 막 들쭉날쭉해요. 이게 지금 그 발언 여전히 1일 1망원 흐름으로 가고 있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금 계속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이제 망원을 한 시점이고 내려갈 땐 또 그거를 수습하는 과정이고 좀 이런 것 같고요. 이재명 후보도 지금 버즈량이 이 경선 때보다는 조금 낮아졌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윤석열 후보와 현재 수준에서는 비슷한 수준인데요. 그 관련 키워드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는 복붙, 그다음에 사장, 박철민, 소득, 윤석열, JTBC, 4.45입 이재선, 국제, 최측근 이런 단어들이 나와 있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보석, 여성, 최은순, 이재명, 집, 누나, 쿠데타, 망원, 한동훈, 양평.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충 그 장모 관련한 건들, 그 다음에 그 부친의 그 집을 사준 그 문제, 그러니까 이게 대장동 이슈와도 이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부친 집 사준 거, 김만배 그 법조팀장 누나가 사줬기 때문에 그런 단어들이 좀 연결이 되고 있고요. 이 이재명 후보는 국감 때 나왔던 거랑 그 다음에 이제 이낙연 후보 어저께 만나면서 그 이낙연 지지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관련어들이 좀 나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갤럽에서 이번에 호감도 조사 또 한 게 언론에 많이 좀 보도가 됐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갤럽 조사는 보면 이제 이재명, 홍준표,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후보를 대상으로 네. 호감도 조사를 했는데요. 이재명 후보 호감도는 이제 32, 네. 그다음에 비호감도가 60인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비호감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호감도는 내가 이제 투표하지 않겠다, 지지하지 않겠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요. 굉장히 높은데 사실은 이재명 후보나 뭐 윤석열 후보나 다 안 좋긴 한데 네. 지금은 좀 일시적으로 높아진 상태다. 네. 왜 그러냐면 이제 당내외, 그러니까 경선 과정에서 당내외 비판에 직면해 있었고 대장동 논란이 이제 국감을 통해서 또 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런 면에서 이제 굉장히 호감도가 일시적으로 높아진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이제 이재명 후보가
호감도는 32% 1위예요. 네, 그렇습니다. 1위고 비호감도도 이제 60%로 네. 윤석열 후보보다 낮아요. 맞습니다. 62예요. 네. 윤석열 후보는.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를 이제 이 양자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래도 네. 이재명 후보가 호감도 비호감도 측면에서 조금 다소 앞서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그렇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가장 관심 있는 대선 테마주 분석. 이거 우리 소장님이 10시 반에 하시다가 아까 그 KT가 디도스 공격 받은 사이에 다시 한번 업데이트 하셔가지고 10개를 좀 뽑아주셨어요. 이번 그 테마주 특징이 있다면 뭔가요? 네, 그러니까 10시 10분 검색했는데요. 네. 오늘 테마주 특징은 이재명 관련주하고 윤석열 관련주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테마주가 보면 테마주는 사실 우리나라만 있는 현상은 아니고요. 뭐 전 세계적으로 다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9개월 만에 뭐 11%포인트 하락하면서 그러니까 뭐 2차 대전 이후 최대 지금 네, 낮은 지지율이라고 네, 최대폭 하더라고요. 하락했는데요. 네. 단기간에 걸쳐서 네. 이 트럼프 대통령 테마주가 오늘 어제 오늘 다 상한가 치고 있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현상인데 네. 최근에 그 글로벌 증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 증시도 거의 한 20% 가까이 빠졌어요. 네. 그러면서 테마주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이제 더구나 이재명 관련주는 대장동 논란이 이제 격화하면서 더 네. 빠진 거죠. 근데 오늘 이제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 아직도 안 오르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재명 테마주 중에 대장주로 분류되는 동신건설, 네. 에이텍, 그 다음에 범양건영 이런 이제 주식들이 크게 오르고 있고요. 네. 윤석열 관련주들도 오늘 이제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이 3,000원이나 지금 올랐어요. 네. 엄청 올랐네요. 네, 두산중공업은 사실 이제 우리나라 원전. 네, 그렇습니다. 원전 기술 갖고 네, 있는 네, 곳이죠. 원전 기술 갖고 있는 독보적인 기업인데, 이 두산중공업도 거의 고점 대비 한 10,000원 이상 빠졌어요. 지금 워크아웃 중인데요. 네. 이제 거의 이제 졸업하는 단계이고,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첫 번째 공약이 탈원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탈원전을 되돌려 놓겠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많이 오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덕성 애니 능률 그리고 네. 이제 도이치모터스는 김건희 씨 주가 조작 관련 회사고요. 웅재는 이제 윤석금이라고 셀러리맨 네. 신화를 쓴 같은 종씨 네네. 그래서 웅진이 어느 동네 이름인지 아세요? 웅진이요? 네, 공주의 옛 이름입니다. 아, 그래요? 네, 백제 웅진 사비성이라고 하잖아요. 아. 네, 그래서 많이 오르고 있고. 네. 네, 반면에 홍준표 관련주는 오늘 줄줄이 거의 10% 가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이 상승세를 주도했던 경남스틸, 한국선제, 주로 이제 철강 회사들인데요. TK에 있는 회사들이고요. 예. 홈세타 홀딩스도 마찬가지고. 네. 그 다음에 3일. 이거는 이제 강석호 전 의원이 홍준표 캠프에 합류하면서 이 강석호 관련주로 분류된 주식이랍니다. 근데 지금 홍준표 관련주 다 지금 하락세예요. 네. 이재명과 윤석열주가 다 지금 상승세여가지고 여기 이제 항상 그 전조 현상을 주잖아요. 사전 지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전 징후죠. 네, 이게 그래서 그러면 후보가 거의 지금 이렇게 압축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네. 네, 시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댓글에 보면은 이제 대통령께서 지금 해외 순방하는 거와 관련해서 지금 종전 협상이 진행 중에 있잖아요. 네. 그리고 교황도 만난다고 하시거든요. 순방 일정 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정전 협상이 잘 마무리가 되면은 실제 이제 종전 선언을 하게 되면은 대통령 지지율도 상당히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건 어떤가요? 네, 사실은 이제 어제 일요일이죠. 네. 한미 북핵 수석 대표들이 만나서 네. 종전선언 논의를 했어요. 네. 그런데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논의하자. 이렇게 이제 퇴로를 좀 열어놓고 1차 마무리한 단계인데 문 대통령이 교황을 29일인가 이렇게 이제 방문을 한답니다. 여기서 종전선언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지원 방안 이런 것들이 좀 얘기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추가적으로 이제 한미 간의 종전선언 논의가 진전을 보면 아마도 대통령 지지율에 상당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네.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저희 지금 댓글창에 그 이재명 테마주의 기후 변화 관련한 주식들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네, 아직 미처 못 살펴봤는데요. 네, 다음 네. 시간에는 꼭 그 기후 변화 관련 테마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예. 그게 들어가야지 좀 더 이재명 테마주가 될 것 같다. 좋은 의견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대장동 관련해서는 자금 수사가 진행이 되면은 이것도 빨리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 왜 자금 수사를 안 하냐 이런 의견도 지금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검찰이 네. 그러니까 저도 조금 납득이 안 가는 게 그분이라든지 배임 혐의라든지 금방 수사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검찰이 사실 김만배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이게 계좌 수적도 안 하고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 이상하게 그 부실 수사 논란을 자초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마도 그러니까 제 추측으로는 이게 저희가 50억 클럽에서도 다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검찰 관련 또 이 법조 관련 그런 인물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 그런 이제 좀 의문이 일고 있는 거죠. 아, 지금 파도 계속 법조인들이 나오니까 그렇죠. 그런 거 아니냐 네. 이런 또 추측을 하고 계시네요. 여기 아까 참 댓글에 차기 정치 지도자 그 갤럽의 비호감도 조사에서 안철수 후보의 비호감도가 최고였어요. 우리가 네. 그걸 짚어주진 못했는데 네. 댓글에서 짚어주시네요. 72%가 비호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네. 사실 2010년경부터 네. 정치 활동을 본격화했는데요. 2012년에 이제 대선 출마하면서 정치인 대접을 받은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때부터 올해까지 상황을 쭉 보면 계속 우클릭을 했어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본인이 정치 재개를 하면서 당시 새누리당의 확장을 막는 것이 안철수 정치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제 강변을 해놓고 네. 그러니까 매년 조금씩 우클릭 하다가 급기야는 올해 4.7 재보궐에서는 보수정당하고 이제 그 단일화 협상, 네. 단일화 경제까지 그렇죠. 했단 말이죠. 그렇죠. 서울시장을 놓고. 네, 그러면서 졌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당초 지지 기반이었던 2030 그리고 호남을 잃어버렸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보수와 그러니까 우클릭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그 중도, 진보 이런 데서 이제 지지율을 다 까먹은 게 아니냐. 그러면서 비호감도를 축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많이 지났긴 했지만 마지막으로 그 이재명 후보가 이제 어저께 이낙연 후보 원팀을 잃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도지사직 사퇴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도 한 27일쯤 만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선대위를 구성을 할 텐데 지금 현재 이낙연 지금 후보께서는 상임 고문직을 수락을 하셨어요. 앞으로 이재명 후보가 해야 될 일, 이제 지지율을 이제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어서 이제 쭉 상승하려면 탄력을 받게 하려면 이미 지금 30대 중반으로 그 경선 때의 지지율은 좀 넘어간 것 같거든요. 네. 앞으로 지지율 탄력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좀 펴야 할까요? 네, 이은영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27일 그러니까 문 대통령 회담 가능성이 있는데요. 사실 대통령을 면담하고 나면 지지층 결집은 거의 다 네. 완료한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달 말부터는 이 질서 있는 차별화 그러니까 이제 문 대통령 지지층이나 민주당 지지층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차별화를 통해서 2030 특히 2030 여성에 대한 지지 확장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그 이제 웹 소설을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좀 친근하게 다가가게 하기 위해서 웹 컨텐츠를 지금 웹 소설, 웹 자서전 이거를 지금 이제 기획을 해서 50편 정도가 준비되어 있대요. 자원봉사자들하고 같이 만들어서 페이스북에 이제 게시를 할 거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제목도 가을밤 장작 타는 소리에서 굉장히 좀 서정적인 느낌을 주는. 그래서 본인도 페이스북에 그렇게 썼어요. 일을 하는데 일은 잘하는데 너무 쌈딱이다, 너무 독하다 이런 좀 이미지를 좀 이렇게 상세하기 위해서 좀 인물을 좀 잘 알리는 그런 컨텐츠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네. 4050에서는 이제 견조한 지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네. 다만 20, 30대 여성에서 조금 약해요. 그러니까 네. 민주당 지지율은 높은데 이제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조금 약한 거죠. 네. 그래서
20, 30대 여성 감수성에 맞는 그런 이제 콘텐츠 그리고 행보 메시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저희가 그 국감이 있었던 지난주, 그리고 그 개사과라든지 뭐 소시오패스라든지 각종 막말이 난무했던 그 국민의힘 후보들의 그 TV 토론과 관련한 그런 여파들이 여론조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봤고요. 오늘도 이 점심시간에 그래도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유튜브를 해보니까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멀어지잖아요. 이게 연애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유튜브의 그 구독자님들하고도 마음이 멀어지는 게 또 느껴지고, 그것이 또 다시 이렇게 다가가는 게 금방 확 다가가는 게 아니고 서서히 다가가는 시간이 좀 걸리는 네, 거죠. 시간이 걸리는 그런 걸 지금 느껴요. 지금 댓글 올라오는 거나 응원해 주신 글이나 이런 걸 보면 네. 이재명 후보와 그 이낙연 후보의 원팀도 그런 서서히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네. 데이터 콜라보는 이은영 TV의 이은영 소장님하고 프레지던트 TV의 엄경영 소장하고 이제 같이 이 콜라보로 만들어지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또 네. 함께 제작해서 함께 이제 생방송으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이은영 TV 구독하시는 분들 꼭 저희 우리 프레지던트 TV 꼭 좀 구독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 주에 더 많은 데이터 그리고 또 냉철한 분석으로 또 돌아와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은영 TV는 구독자님들과 밀당 중이라고 지금 어떤 분이 올려주셨는데 정말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서서히 또 가까워지는 그런 또 시간을 계속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즐겁고 행복한 오후 시간 보내시고요. 저희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장님 또 한 주 건강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지금 구독하려는